네,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책으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시작된 대정부 질문에서는 부동산 급등의 이유를 놓고 여야 간 진단도 그리고 해법도 달랐습니다. 네, 고용시장 상황 역시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실업자 수가 한 달 새에 13만 명 늘어난 11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주요 이슈를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조금 전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요. 저희가 아주 열심히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일단 간략하게 정부 부동산 대책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 점하고 불안해진다면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법, 탈법, 상속 증여에 대해서 자금 출처 및 세무조사를 하겠다, 세게. 사실은 이 집이 사는 공간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국민들은 이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종부세를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투기를 하게 되고 집이 마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렇게 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쐐기를 박아야 되는데 이번 9.13 그러니까 조치가 시장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안산에 살고 있는데 지금 뭐 한 달 사이에 몇 억이 올랐다라는 것은 정말 남의 얘기인 거죠. 딴 나라 얘기입니다. 딴 나라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갈수록 그 아파트가 미분양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양극화도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야당이 이런 주택 문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정부가 이것을 반드시 잡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데 대해서 좀 이렇게 협조 협력보다는 조금 비난 비판 또는 예전은 더 나아가서 비아냥 정도의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뜻은 정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갖고 싶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 없이 법적으로 좀 불비한 부분은 좀 채워나가고 주택이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잘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네,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글쎄요. 시장의 반응은 늘 정부의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그 구멍을 찾아서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현 정부가 오늘 8번째 대책이란 말이죠. 근데 그동안 7번째 대책은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또 추가로 내놨는데 그 당시 보면 시장의 반응들은 항상 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야당에서 지난 1년간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 장관님들 그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7억에서 한 4억 5천까지 올랐는데 과연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거만 쳐다보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못 세웠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난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공급 측면이랄까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살펴서 아주 치밀하게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집값이 오르는 걸 무조건 투기로만 보고 이제 세금을 비롯한 어떤 규제책을 써서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더 집값이 오른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오늘 대책은 저는 매우 고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책의 약발이 일시적으로는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시장은 또 이 대책만 가지고 부족한 점을 또 찾아서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개월쯤 지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대책이 과연 효력이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도 가져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도 17번의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대책을 내놨는데 결과적으로 집값 폭등 그런 결과만 낳은 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정부의 대책을 지금 신뢰하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글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이 정부 인사들에 대한 아파트 값을 공개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대정부 질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급등 이유를 놓고 여야 간에 당연히 서로 해석이 다른데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게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부세를 폐지를 했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에서 그것이 이 집을 그러니까 투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재벌의 이해관계를 좀 대변하는 것이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던 것은 뭐 세상이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앞서 그 뭐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어저께 이제 저희 청와대에 근무하는 분들 지금 중에 얘기하시죠. 뭐 그냥 강남에 말 사는 나오기는. 분이 있으면서 뭐 집값을 올렸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 자유한국당의 113명의 국회의원 중에 지역에 지역구를 두신 분들, 그러니까 예. 서울이 지역구가 아닌 분들이 50명 가량이 강남에 실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50명 이분이 가량이요? 1가구 2주택 또는 3주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다면 되물음하면 그 모 의원께서도 그러면은 7억, 8억 벌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예. 않습니까? 이게 언제 구입을 했느냐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그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구에 매일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정부나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50명이라고 얘기하면 가반입니다. 그러니까요. 가반의 국회의원이 강남에 인천의 지역구를 둔 분이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거고 경북의 지역구를 두신 분이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예.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하성 의원은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는 장하성 분입니다. 실장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공격하고 있는 부분은 포인트를 좀 잘못한 거고 너무 포퓰리즘적인 지적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공급을 그 주택이 없기 때문에 주택을 예.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주택이 없는 것은 무주택자에게 주택이 없는 거죠. 유주택자가 2가구, 3가구 또는 훨씬 더 많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거의 강 건너 불구경 또는 이 정책이 반영이 안 되도록 시장에 예. 반영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임대 사업을 확장시키는 분들에게 예.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여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예. 탓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에 대한 지적사항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번지수를 틀리게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논리는 좀 안 맞다. 그래서 공급에 대한 얘기는 뭐 9월 21일 날 그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그것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의 측면인 거죠. 그래서 그린벨트를 최소화시켜서 해제를 하고 예. 그 지역에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주택을 만들어서 신혼주택 또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그런 주택을 공급해주는 그런 알겠습니다. 차원으로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류의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마치, 풀어야 한다. 재개발을 풀어야 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패한 정책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예. 그것은 안 맞는 거다라고 번지수를 좀 잘못 짚었다. 잘못 짚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강남에 예. 실제 소유하고 살고 있는 것을 마치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 이름이 뉴스 1번지인데요. 번지수를 잘 짚어요. 예. 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대정부 질문하면서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정치 실패를 이야기했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돌이켜 보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집값이 폭등해서 뭐 난리 난 적 있나요? 제가 보기에 없어요. 그리고 2014년, 15년에는 말이죠. 예. 굳이 뭐 청년들도 그렇고 좀 30, 40대가 굳이 뭐 집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집값이 뭐 그다지 오를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집을 안 사는 동향도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보면 지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는 상당히 수도권에 집을 좀 공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초나 강남 지역에 젊은 층들이 많이 입주해서 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덕도 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값 폭등 문제로 정부가 뭐 세금을 때리고 규제를 하고 이런 적은 없어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를 폐지한 건 아니고 종부세를 완화했죠. 세금 부담을 완화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맞춰가는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은 보면 오늘 또 말이죠. 이 보유세와 이제 양도세는 예. 굉장히 강화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득세 완화는 없단 말이죠. 뭐 물론 공급은 21일 날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뭐랄까 세금으로 이렇게 뭘 잡겠다는 발상은 좀 시장에 제가 보기엔 그다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좀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정부가 추가로 얼마나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좀 아쉽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 규제로 만약에 뭐 장하성 실장이 그랬죠. 시장이 부동산에 관한 한은 정부를 못 이긴다. 예.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시장을 못 이길 것 같아요. 이제까지 역사적 경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대목에서 그러니까 정말 투기는 억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고 투기는 억제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추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또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시장이 안 먹힐 거다, 시장이 이길 거다 정부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잡힐 때까지 잡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행복 추구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을 네.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 안에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한 그 사회적 합의 과정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예전에 종부세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면 세금 폭탄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금 폭탄이 아니라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세금을 내서 정말 이런 임대주택이 필요하거나 정말 생활주택이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을 확대시켜주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예. 마지막으로 언론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질 때 예. 국민들의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게 살 수 있는 이 정부의 정책이 밑받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지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다뤄주면서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분과 수도권에 사는 분들의 격차가 좁혀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교육의 그런 양극화도 좀 해소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 청년 세대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려면 최소한의 그 조건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주택이고요. 주택이 있을 때 또 뭐 안정적인 결혼 또 출산율이 보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가처분 소득을 좀 줄여들고 예.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제가 네. 한 말씀만 덧붙이면 제가 걱정하는 건 정부 만능주의예요. 사실은 정부가 뭘 할 때 이게 다 통할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선의의 정책을 펴는데 그 정책이 현실에 통하지 않으면 예. 정부는 정부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정책 수정도 해야 되고 뭐 또 뒤에 고용 문제로 나올지 모르지만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은 좋다 쳐도 현실에 안 먹히면 정부는 곤란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국민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부 만능주의는 좀 벗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은 알아서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는 발상 자체가 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집값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 집값 예, 이야기했지만 그 집값이 말이죠. 7억에서 4억 5천 정도 오른 집값이 지난 1년간 상승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집값이 정말 폭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오늘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건데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놨다면 이렇게 폭등이 됐겠습니까? 그다음에 지난번 정부가 작년에 12월에 내는 임대사업 활성화하겠다고 해놓고 7개월 만에 또 바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이 제가 보기엔 너무 시야가 좁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부작용이 나면 또 바꾸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잡힐 때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여든 야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주택을 잡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삶의 터전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주택 공급률은 100%가 넘는데 네. 주택 보유율은 50%밖에 안 되는 게 서울의 현실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처음부터 고춧가루 부르기보다는 시장에서 이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정책이라는 것은 신뢰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상대적 상실감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되는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보는 거죠. 이게 고춧가루 뿌리는 게 아니고 아주 냉철하게 보자는 겁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7번의 대책을 내놨는데 안 먹혀서 오늘 8번째 나름 초강도의 대책을 내놨어요. 예. 그럼 국민 입장에서 그래요. 당장은 좀 위축될 수 있는데 또 통할까? 이런 물음표를 갖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한 방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놨다면 그리고 그게 먹혔다면 국민은 저절로 정부에서 우리 신뢰해달라. 정부에서 홍보 안 해도 국민은 저절로 근데 정부를 믿게 아까 되는 얘기했잖아요. 겁니다. 정책을 내놓으면 또 다른 구멍을 찾아서 투기 세력이 그러니까요. 돌아다닌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것을 자리 잡기 위해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잡힐 때까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좀 보죠. 뭐. 알겠습니다. 좀 봐야 일자리 되는- 얘기를 저희가 좀 네. 해봐야 되는데 아까 고용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8월 고용 동향이 나왔는데 7월보다는 좀 낮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19년 만에 실업률은 거의 최악 수준이다.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뭐 대학에서 경제학을 했는데 예. 뭐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 심지어 뭐 정부 내에 계신 분들도 이제는 인정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라는 좀 문제, 부분은요. 특히 최저임금 인상 문제, 예. 근로시간 단축 문제 이게 어우러져서 뭐 김동연 부총리는 공개적으로 이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김광도 국민경제자문위 부의장도 많은 우려 사항을 대통령께 직접 전달하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이론이 현실에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고 정부가 챙기겠다고 하는 분들부터 힘들어졌어요. 예. 청년, 서민층, 중산층부터 더 힘들어졌어요. 그 일자리가 지금 어디서 없어지고 있습니까? 제일 많이 없어진 데가 소위 음식, 도소매업, 이 서비스업이에요. 이게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못하니까 예. 사람 내보내고 가정노동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조업 일자리도 막 줄고 있어요. 그 경제 전체가 위축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정부는 말로는 혁신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혁신 성장의 핵심이 대통령이 규제 개혁 강조하고 있지만 규제 개혁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할 때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예. 그리고 규제 개혁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큰 기업인 네이버 등등 비롯해서 지금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다음에 혁신 성장의 두 바퀴는 제가 보기엔 노동 개혁이에요. 노동 개혁은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 동력을 일으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코스트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 기업의 활력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 경제의 주름살이 생기는 거고 실업이 이렇게 커지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 이 분야에 있어서도 정부 생각이 옳다고 주장만 할 게 아니고 예. 종합 점검해서 바꿀 건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저임금은 이미 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만 원. 2020년에 예. 10,000원 최저임금을 하겠다는 것을 임기내까지는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좀 미룬. 네, 좀 밀었던 조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절한 것을 갖고 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업률이 19년 만에 예.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최악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 실업률이 생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제 체질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예. 어저께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아픈 국민들에게 저희가 좀 이렇게 변명처럼 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제를 하고 예.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접근에 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 다만 지금 이것이 마치 이 IMF 직후 19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2010년 3월 18일 날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청년 실업률 10% 쇼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1월 12일에도 청년 실업률이 10%다라는 게 있는데 자료를 다 찾아오셨네요. 유독히 지금 청년 10% 실업률이 10%가 IMF 이후에 최악이다, 19년 예. 만에 최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팩트 체크를 해보면 아닌 점이 있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낮아지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고 제조업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그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2, 3년 상간에 그러니까 지금 경상남도나 아니면은 전라북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지금 자치단체 단위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노동자와 사용주 간의 그런 얘기들이 진전이 되면 예. 내년 이후에 내후년에는 이런 문제가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실업률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10가지 이유 중에 단 한 가지인데 이 한 가지를 마치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 최저임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예. 최저임금을 10,000원대로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회의 소득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 200만 원 월급을 받는 분들 또는 167만 원 받는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려면 최저임금이 10,000원대로 가야지만 네. 1시간당 일하는 게 한 끼 식사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미래 청년 세대들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조건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최저임금 문제가 더 이상의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 말씀 관련해서 짧게 좀 최저임금이 부탁드릴게요. 완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1만 원 약속은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이야기한 건 맞아요.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우리 경제 체력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높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16.4% 올해 인상하기로 네.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 인상률을 10.9%로 했습니다. 근데 사용자 측은 동결해달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전부 무시가 되고 10.9% 내년 인상하는 거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올해 16.4% 오른 거 가지고 지금 자영업 하는 분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저 중소기업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예, 이 예. 상황인데 내년에 10.9%가 또 오른다. 과연 고용 상황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동결이 그다음에 됐을 잠깐만요. 경우에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짧게 좀 관련해서도 부탁드립니다. 이 탄력 근로제 좀 기간을 늘리자고 하는데도 지금 그 입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여당에서도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우려해서 처벌을 일단 6개월간 유예를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조정하지 않고 내년에 바로 그대로 또 시행이 되면요. 아마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많은 파장이 생길 가능성이 저는 그 커요.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대목들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네. 인상 부분을 10%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임금 인상률은 7%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의 10%라고 얘기하는 3%를 올린 거죠. 지금 문제는 그러면 임금 인상률 내지는 물가가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쏙 빼고 전체가 10%로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네.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네. 최저임금과 이 탄력금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다음에 따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